65세 이후가 손주들과 이렇게 행복한 휴식 시간이라고 생각했는데 뜻밖에도 저는 다시 새로운 결혼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뜻밖에도 이것은 내 인생에서 가장 큰 고통에 직면하게 한 결정이었다. 저는 10년 이상 미망인 68세 윤지수라고 합니다. 아이들이 결혼한 후 나는 부산의 작은 집에서 혼자 살았다. 그 집은 그리 넓지 않지만 매일 아침 나는 문에 기대 서서 사람들의 흐름을 조용히 관찰하곤 했던 거리를 내다볼 수 있을 만큼 작은 구석이 있었다. 나의 삶은 고요한 순환처럼 흘러갔다. 아침에 공원을 나와서 신선한 공기를 마시고 아이들이 노는 것을 보고 가끔 낯익은 노인들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점심에 냉장고를 뒤지고 간단한 식사를 요리하고 때로는 김치와 미역국을 곁들인 밥 한 그릇도 안 된다. 오후가 되자 발코니에서 화분에 물을 주고 집에 들어가 TV를 틀어 사회자의 목소리가 집안의 고요함을 채웠다. 저는 제가 이 삶에 익숙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사실 긴 밤을 뒤척이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사람들은 혼자 살 수 있지만 외롭지 않는 것은 매우 어렵다는 것을요. 저녁이 있을 때 식탁에 조용히 앉아 맞은편 빈 의자를 보며 죽은 남편을 떠올렸다. 외로움을 두려워했지만 나이가 들수록 외로움보다 더 무서운 것은 더 이상 누구에게도 중요하지 않다는 느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동네 노인센터에서 강대현 씨를 만났다. 그는 72세의 나이로 키가 크고 머리가 희끗희끗했지만 여전히 건강하다. 그도 수년 전에 아내를 잃고 혼자 살았습니다. 우리가 처음 대화했을 때 나는 묘한 동조를 느꼈다. 그는 매일 아침 나처럼 걷고 따뜻한 차 한 잔만 마시고 사람들이 지나가는 것을 보기 위해 길 위의 작은 카페에 들른다고 말했다. 그는 추운 날에는 밖에 나가고 싶지 않지만 집에 혼자 있으면 더 허전하다고 말했다. 우리는 서로 점점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처음에는 센터에서 만났을 때 간단한 인사말이었지만 시간이 갈수록 매일 아침 산책을 하고 할아버지와 나는 함께 걸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 아내가 죽었을 때 힘든 시간, 아이들이 어른이 되어 떠났을 때 공허함에 대해 이야기했다. 나는 또한 남편에 대해 이야기했고 그가 없는 삶에 처음 익숙해져야 했던 시절들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다. 언제부터인지 강대현 씨를 만나는 아침이 기다려지고 이야기를 들어보고 공원 돌벤치에 앉아 서로 손을 잡고 지나가는 다른 노부부들을 묵묵히 바라보기 시작했다. 한 번은 그가 나에게 웃으며 말했다. 우리가 좀 더 일찍 만났더라면 아마도 삶은 훨씬 덜 외로웠을 것이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그를 바라보기만 했지만 마음속은 수년 동안 전례가 없는 따뜻함을 느꼈다. 노년기 사랑은 젊은 시절처럼 격한 설레임이 아니라 고단한 세월이 흐른 뒤의 동행, 평화로운 선착장이라고 사람들은 말한다. 나는 단지 외로움을 털어놓고 이야기할 친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지만 그 애착이 나중에 내 인생에서 가장 큰 고통에 직면하는 결정을 내리게 할 줄은 몰랐다. 봄부터 겨울까지 우리는 함께 벚꽃이 만개한 줄 아래를 거닐며 초여름의 산들바람을 함께 즐기고 쌀쌀한 가을 날씨에 떨어지는 단풍을 묵묵히 바라보다가 다시 손을 잡고 하얀 눈으로 덮인 거리를 걸어갔다. 우리는 특별히 하는 것이 아니라 아침에 시장에 같이 가서 간단한 식사를 하고 창가에 앉아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며 오래된 이야기를 나눴다. 하지만 그 평온함 때문에 오랫동안 갖지 못했던 진실한 감정을 느끼게 되었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나는 관심을 받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다. 비가 올 때 미끄러운 계단을 부드럽게 밟는 손길, 피곤하다고 하소연하는 걱정스러운 눈빛, 따뜻한 옷 입어요? 추워졌어요라고 조용히 상기시켜주는 눈빛. 이 나이에는 먼 약속은 필요 없고 내 곁에 있는 한 사람, 진심으로 나를 걱정해주는 것으로 충분했다. 그러던 어느 날 늦은 오후, 공원 안의 친숙한 돌벤치에 우리가 함께 앉았을 때 대현 씨가 갑자기 내 손을 잡았다. 그의 눈빛은 진심이었고 목소리는 따뜻했다. 우리 남은 세월 함께해요. 지수야. 황혼기의 프러포즈는 제 인생에서 한 번 더 받을 것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나는 그를 조용히 바라보았고 그의 마음은 약간 흔들리는 것 같았지만 놀라서가 아니라 내가 오랫동안 기다려온 바로 이것이라는 것을 이해했기 때문이다. 너무 많은 말 없이 가볍게 고개를 끄덕여 우리는 서로의 마음을 이해했다. 제가 아이들에게 소식을 전했을 때 아이들은 처음에는 약간 긴장했습니다. 그들의 어머니가 몇 년 동안 혼자 살았는데 갑자기 한 걸음 더 가기로 결정했을 때
어떻게 걱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러나 내가 더 많이 웃는 것을 보고 전에는 없던 기쁨으로 내 눈을 빛내자 그들은 점차 나를 받아들이고 축복했다. 우리는 큰 결혼식을 올리지 않았고 웨딩드레스나 젊은 커플처럼 화려한 꽃도 없었습니다. 단지 작은 파티일 뿐이고 아이들과 손자 손녀들이 모여있고 함께 즐길 수 있는 친한 친구들이 몇 명 있다. 엄숙한 의식 없이 진실한 미소, 소박하지만 따뜻한 덕담만 있으면 된다. 저는 이것이 노년기의 가장 큰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물질적인 충만함도 아니고 호화로운 파티의 흥청거림이 아니라 인생의 마지막 날을 위해 진정한 동반자를 찾는 것입니다. 그런데 행복한 나날은 그리 오래가지 않습니다. 저는 제 남편에게서 이상한 점을 알아차리기 시작했어요. 그분은 제가 전에는 신경 쓰지 않았던 습관들을 가지고 계셨어요. 매일 아침 아무리 추워도 그는 항상 우체통을 확인하러 나간다. 처음에는 그저 뉴스를 업데이트하고 후손들에게서 편지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을 좋아하는 노인의 습관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나는 명확한 발신인 주소가 없는 두꺼운 봉투가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날이 갈수록 나는 그가 이상한 전화를 하는 것을 보았다. 한 번은 우리가 저녁을 먹고 있는데 그의 전화가 울렸다. 그는 화면을 보고 즉시 전화를 껐다. 누가 전화했냐고 물었더니 그는 그냥 싱긋 웃었다. 아마 번호를 잘못 알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단 한 번이 아니다. 어느 날 그는 오랫동안 밖에 나가서 깊은 생각에 잠긴 눈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디로 가느냐고 물었더니 그는 나가서 바람 좀 쐬고 오너라 라고만 말했다. 나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사적인 일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날이 갈수록 불안감이 커졌다. 그러던 어느 날 그의 작업실을 청소할 때 우연히 서랍에서 서류 뭉치를 떨어뜨렸습니다. 허리를 굽혀 주었을 때 내 눈은 갑자기 종이 위에 멈추었다. 그것은 은행에 대한 빈 영수증입니다. 나는 대충 읽어보았고 갑자기 심장이 뛰었다. 그 숫자는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컸다. 그날 저녁 할아버지가 식탁에 앉자마자 나는 종이를 테이블 위에 살며시 놓았다. 이게 뭐야? 그는 살짝 곁눈질했고 미소를 지으며 이것은 걱정할 필요가 없는 일인 것처럼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다. 아, 옛날 이야기야. 아니에요. 옛날 이야기? 정말 옛날 이야기라면 왜 이 영수증에 최근 날짜가 적혀 있는 거죠? 걱정할 것이 없다면 왜 그는 처음부터 나에게 말하지 않았을까? 그때 내가 그를 어떻게 바라보았는지 모르겠고 단지 내 마음이 형언할 수 없는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나는 그날 식사 때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가 잠자리에 든 후 저는 조용히 그의 사무실로 돌아갔습니다. 나는 서랍을 열고 그가 보관한 모든 서류와 편지들을 넘겼다. 읽으면 읽을수록 내 손이 떨렸다. 빚 만진 게 아니라 엄청 많이 낸 거예요. 은행뿐만 아니라 다른 금융기관에서도 비정상적으로 높은 금리의 장소에서 돈을 빌리는 차용증까지 있다. 일부 부채는 만기가 되었고 다른 일부는 지불을 촉구하는 메모가 있다. 내 마음이 갑자기 차가워졌다. 나는 누군가에게 좋은 꿈에서 끌려나와 잔인한 현실에 던져진 것 같다. 내가 노년을 함께 보낼 거라고 생각했던 그 남자는 그렇게 큰 비밀을 가슴에 품고 있었구나. 그동안 그가 어려움을 겪었다는 징후가 있었는지 기억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우리는 돈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 한 집에 돌아왔을 때 저는 연금과 정부 보조금으로 약간의 저축을 했고 그는 자신의 수입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돈을 많이 쓰지 않고 검소하게 살았다. 그렇다면 그는 왜 빚을 졌을까?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왜 저한테 숨겼어요? 잠을 잘 수가 없어요. 나는 거기에 누워 눈을 부릅뜨고 천장을 올려다보았고 마음속에는 질문들이 어지러웠다. 그분이 공경에 처하셨다면 왜 제게 말하지 않았죠? 그는 내가 어떻게 반응할까 두려워했다? 아니면 그는 내가 간섭하는 것을 원하지 않고 스스로 해결할 계획이었을까? 아니면 내가 모르는 것보다 더 끔찍한 게 있을까? 다음 날 아침 저는 그와 다시 대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나는 모든 서류를 책상 위에 올려놓고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물었다. 대현 씨,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왜 나한테 숨기는 거야? 그는 오랫동안 침묵했다. 전날과 같은 진정성 있는 미소는 남아있지 않다. 그저 무겁고 깊은 한숨일 뿐입니다. 그런 다음 그는 약간 피곤한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지수야, 걱정하지 않았으면 하는 일들이 있어. 그 대답은 나를 안심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를 더욱 혼란스럽게 할 뿐이다. 왜냐하면 나는 그가 곧 말할 것을 이해했기 때문이다. 아마 모든 게 바뀔 거예요. 나는 단도직입적으로 질문하기로 결정했다. 더 이상 모른 척 할 수 없어요.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가능한 한 침착한 목소리를 유지하려고 노력했다. 대현 씨,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솔직히 말해요. 그는 나의 시선을 피했고 무의식적으로 손을 꼭 쥐었다. 그는 거절한 후 마침내 고개를 숙였고 목소리가 너무 작아서 거의 들리지 않았다. 지수야, 미안해. 당신은 오래된 빚이 좀 있어요. 하지만 내가 알아서 할게. 저는 어안이 벙벙해요. 빚 때문이 아니라 그는 처음부터 나에게 숨겼기 때문이다. 내가 믿었던 사람, 내가 한때 생각했던 사람은 인생의 마지막 몇 년 동안 평화로운 곳이었다. 이렇게 큰 비밀이 숨겨져 있구나. 저는 침착하려고 노력해요. 아마도 그는 정말 공경에 처해 있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는 내가 걱정하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저는 궁금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만약 그가 제게 이 이야기를 숨겼다면 제가 모르는 또 다른 것이 있을까요? 그 후 며칠 동안 나는 안심할 수 없었다. 그는 여전히 평범하게 보였고 외출할 때마다 여전히 내 손을 잡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여전히 웃고 말했다. 하지만 저는 우리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이 있다고 느꼈습니다. 나는 더 이상 그의 안부를 믿지 않는다. 나는 스스로 알아보기로 결정했다. 나는 그가 돈을 빌렸던 은행에 가서 확인했다. 은행원은 잠시 나를 보고 물었다. 어떤 대출을 확인하고 싶으세요? 당신의 계좌는 얼마 전에 새로운 대출을 신청했다. 나는 아연실색했다. 내 계좌. 저는 제 귀를 거의 믿지 않아요. 직원은 나에게 서류를 보여주었다. 대출 계약서에 서명한 것을 보니 온몸이 싸늘하게 느껴졌다. 제 이름이긴 하지만 저는 어떤 것에도 서명해 본 적이 없어요. 누군가가 나의 서명을 위조했다. 나는 한 발짝 물러서서 머리가 멍해졌다. 그러니까 오래된 빚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는 나에게 이전의 대출금에 대해 숨기는 것뿐만 아니라 제 이름으로 이 대출에 배후에 있습니다. 라는 것을 깨닫고 손이 떨렸다. 이 일을 한 사람은 제가 가장 신뢰했던 바로 그 사람입니다. 제 남편이요. 저는 제가 어떻게 은행을 떠났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얼마나 갔는지 모르고 집에 오니 거실에 앉아있던 태연 씨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등 느릿느릿 차를 마시고 있는 것만 알아요. 나를 보고 그는 미소를 지었다. 왜 이렇게 오래 걸렸어요? 산책이라도 시켜주려고 했는데. 나는 그를 바라보았고 마음은 형언할 수 없는 감정으로 가득 찼다. 내 앞에 있는 남자. 정말 평생 손을 잡고 갈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사람인가요? 그날 밤 나는 모든 서류를 책상 위에 올려놓고 그를 똑바로 쳐다보았고 분노와 실망으로 목소리가 쉬었다. 이게 뭐야? 무슨 짓을 한 거야? 그가 서류 뭉치를 내려다보며 공포에 질린 눈빛을 보냈다. 나는 그의 손이 가볍게 떨리는 것을 분명히 보았다. 한순간에 침묵이 흘렀고 그는 더 이상 감출 수 없다는 것을 아는 것처럼 숨을 내쉬었다. 지수야, 미안해. 그의 목소리가 메아리 쳤다. 나는 내가 이것을 알기를 원하지 않아. 하지만 당신은 내 이름으로 대출을 받았어. 나는 싱긋 웃었지만 마음이 아팠다. 대출? 뭐하러? 도박빚을 갚기 위해서. 그는 대답하지 않고 고개만 숙였다. 나는 온몸이 경직되어 손이 테이블 가장자리 꽉 쥐었다. 믿을 수가 없어요. 나는 그가 단지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었을 뿐이고 아마도 과거에 어떤 일로 인한 부채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이 모든 것이 도박에서 비롯되었다. 나의 행복한 나날들, 주먹들, 따뜻한 밥들, 모두 진실을 가리는 장막일 뿐이다. 내가 믿는 남자, 나와 함께 여생을 보내리라 생각했던 사람, 또 저를 속였어요. 지수야, 제발. 내가 잘못했어.
잘못 고칠게. 약속할게. 그는 울음을 터뜨리며 내 앞에 무릎을 꿇었다. 나는 그런 그를 본 적이 없다. 인생의 대부분을 보냈던 한 남자는 이제 어린애처럼 운다. 하지만 내 마음은 싸늘하기만 했다. 용서한다고요? 만약 오늘 제가 알아채지 못했다면 그는 멈출까요? 아니면 손에 아무것도 남지 않을 때까지 계속 더 많은 대출을 받고 나를 계속 숨길 것인가? 저는 그분을 오랫동안 쳐다봤어요. 예전에는 노년이면 인생의 마지막 날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만 있으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제야 이해했다. 옆에 사람이 있다고 해서 행복한 것은 아니다. 알고 보니 운이 좋은 줄 알았던 늦은 행복이라는 게 함정일 뿐이죠. 나는 고민하는데 많은 밤을 보냈다. 많은 밤에 잠에서 깨어나서 천장이 까맣게 보이는 것을 보고 나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용서할 수 있을까? 나를 그렇게 속인 사람 옆에 계속 살 수 있을까? 하지만 이 나이에는 어렸을 때처럼 그냥 눈을 감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젊었을 때 사람들은 앞으로 수리하고 변화시킬 시간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용서할 수 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젊지 않아요. 나는 의심과 걱정 속에서 살며 인생의 마지막 몇 년을 보낼 수 없다. 나는 내 자신을 보호해야 한다. 나는 이혼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변호사를 만나러 갔다. 그 종이에 사인펜을 넣었을 때 내 손이 떨렸다. 주저해서가 아니라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내가 진짜라고 믿었던 행복을 안타까워한다. 지금은 뒤틀린 과거로 남아있는 아름다운 기억들이 안타깝다. 서류에 서명하던 날, 그는 나를 오랫동안 쳐다보고 조용히 말했다. 죄송합니다. 할머니 정말 사랑해요. 나는 조용히 웃었지만 마음은 아팠다. 만약 그가 정말로 나를 사랑했다면 그는 처음부터 나를 속이지 않았을 것이다. 그 사랑은 아무리 진실했어도 배신에 의해 더럽혀졌다. 의미가 없어. 나는 변호사 사무실을 나와 심호흡을 했다. 마음이 홀가분하지만 공허하기도 하다. 알아요? 앞으로 며칠이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나는 다시 혼자 살아야 할 것 같아. 어쩌면 외로울지도 몰라. 하지만 고민, 의심, 자존심 상하는 삶을 사는 것보다 외로움을 타는 것이 낫다. 나는 익숙한 거리를 천천히 걸었고 단풍잎이 발밑에 산발적으로 떨어졌다. 다시 한번 제 삶은 고요함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왜냐하면 적어도 저는 아직 제 자신이 있어요. 나는 뒤늦게 사랑을 찾은 것이 선물이라고 생각했다. 몇 년 동안 외로워한 후 나는 내 인생의 마지막까지 내 손을 잡을 수 있는 동반자가 있어 운이 좋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알고 보니 노년은 젊은 만큼 조심할 필요가 있다. 인간의 마음은 변할 수 있고 신뢰는 여전히 배신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대부분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당신은요? 당신은 노년이 여전히 진실한 사랑을 찾을 수 있다고 믿습니까? 아니면 행복의 운전이 올 수 있다고 믿는 제가 너무 순진했다고 생각하세요? 만약 당신이 비슷한 일을 경험해 본 적이 있다면 나와 당신의 이야기를 나누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70세의 나이에 이혼 후 삶을 다시 시작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다 잃은 줄 알고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놓치지 마세요.